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만 2년을 채운 문재인 정부의 그 아쉬운 점을 좀 꼽아달라 그랬더니 우리 네 분의 패널 중에 3대 1로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진 교수님을 제외한 세 분 모두 경제, 예, 이 부분을 꼽아 주셨는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리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하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체감이거든요. 근데 체감과 지표가 다 나쁘게 나타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그 간담회 대담하시는 과정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적어도 고용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있고요. 오늘 보셨습니까? 지금은 일자리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들은 대체로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뭔가 필요한 것만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짜 의심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경제 특히 일자리의 주축을 형성하는 30, 40대 일자리는 20만 명씩 줄었다. 거꾸로.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에서 같이 거의 모든 회의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봤잖아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저희가 운이 좋게 잘 넘어간 거지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 현상이 딱 그때 금융위기 한가운데 있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 상황,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 25%, 1분기에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약간 국민 인식과 체감에 동떨어지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예.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돼야 했는데 구조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차일피일 미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그거를 손을 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빅데이터, 수소경제를 포함한 바이오 산업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늘들이 나오는데 이 그늘들에 대한 처방을 하자고 한 것이 이를테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를테면 공정경제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줘야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줘야 된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 논리에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당장 그 아까 체감 경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부로 느껴지는 자영업자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주로 5대 자영업자가 어딘지 아세요? 우선 치킨, 네.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있을 것이고 미장원, 카페, 그다음에 교회를 5대 자영업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OECD의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거의 35%를 육박하기 때문에 3위에서 4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영업자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아마 지금 가장 정부의 엔티 세력화한 것이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반도체 위주였다라는 거. GDP의 지금 뭡니까? 7%고 수출의 20%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수 위주로 사실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나왔던 거고요. 자영업도 이거 다 살릴 수 없어요. 왜냐? 동네 가보세요. 치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편의점도 이제 그 뭡니까 포화 상태예요. 이제까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보면 노동시장에서 경과 노동시장으로 보장을 일자리를 보장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보장제도에서 포섭하거나 이게 안 되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 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게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거죠. 자꾸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고 뭐 안전망 구축 대통령도 뭐 얘기하시는데 안전망 구축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복지 확대에 따라서 보수 정권도 지금 똑같이 해왔어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저희 해외 투자라는 게 거의 대기업들 투자가
연간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164억 달러로 갑자기 2배로 뛰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내에서 기업 못 해먹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 해먹겠다고 다 돈 빼서 미국에다가 분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전하고 있어요. 실제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다 뭡니까?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3년 안에 50% 임금 올려주고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올라갈 요인이 발생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으로 무슨 임금 인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발표되면 그것에 맞춰서 자기들 임금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은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를 감당 못해서 외국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영세 한계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미국으로 분사 만들어서 옮겼다는 건 저는 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임금이 훨씬 높은데. 제 얘기를 왜냐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네? 그 바탕에 더구나 있는 것이 지금 와서 이른바 소위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아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를 하면 그거는 이제는 처벌받아야지. 가불관계에서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피눈물 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그다음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인 네, 지금 기업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그럼 왜 나갈까요? 그럼 제가 거꾸로 75%가 물어볼게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나가는 건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고요. 임금은 뭐냐면 한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유지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핑계를 좀 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왜 공정 경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공장 하나가 딸랑 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관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소기업이라고 하나? 이것들의 연관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 강소기업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그냥 문어발처럼 확장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경제 거래 그걸 가지고 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핏 들으면 그 매우 그러면 안 뭐 되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선진국의 그 말하자면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가짜 뉴스예요. 동남아로, 중남미로, 그다음에 북미로 거의 일정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선진국의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가 우리보다 들어가는 쉽게 거예요. 말하면 우리보다 임금이 싼 데로 간 것은 아니, 싼 데로 간 거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도 간다니까. 잠깐만요. 예, 아까 그 이성님 말씀하시기로 최저임금 인상과 또 기업의 해외 이탈 현상의 상관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입장이 갈렸는데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 대통령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거는 참 그 답변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예. 대통령이 1만 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신 것은 뭐 저는 뭐 그 나름대로 다행이죠,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980년에 레이건하고 카터가 맞붙었던 중요한 경제정책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바로 최저임금제. 그 이후로 10년 동안 미국이 최저임금제를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상황이 물론 다르지만 저는 올리는 저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일자리의 실패를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통계로 자인했잖아요. 자기네가 엄한 데 돈 썼다는 걸. 그래서 구조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라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라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그럼 바로 정치적 타격으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에도 노동 생산성이 올랐다는 것은 투입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뭡니까 10사람이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9사람이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개를 똑같이 만드는데 옛날에 10명이 들었는데 네. 9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1명 당연히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걸 갖다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고 근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이제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난 뭐랄까
적정한 수준이 뭔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속히 올랐냐면은 그 지난 두 정권 동안에 하나도 안 올렸던 거예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도 반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회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동시에 풀었으면 어땠을까? 뭐 좋은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선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사실은 그게 7월 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곧바로 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무슨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조정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물론 임금이 당장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끼는 한계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겠지요.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다른 정책적 수단들을 동시에 강구했다. 그런데 너무 최저임금을 이를테면 희생양 삼아서 공격한 겁니다.